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도 역시 특집 방송으로 설 민심은 어디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30여일로 다가왔는데 마지막에 큰 변수라고 하면 단일화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당장 단일화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는데 그 전에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거강권 해당 행위로 다스린다 뭐 이렇게 압박도 했었고 또 설 전이 마지노선이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이번 대선 특징 짓는 게 그 확실한 불확실성, 즉 안개 국면이다 시계제로인데 거꾸로 불확실한 확실성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불확실한, 즉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상황이 풀린다라면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후보 단일화인데요. 사실 이게 그 윤석열 후보 초반에 잘 나왔을 때만 해도 이른바 자강론 힘으로 누르겠다라는 게 국민의힘 기본 모토였었는데 지난 12월 말 1월 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슬라이딩 타고 안철수 후보가 15, 17까지 찍으면서 단일화가 좀 물꼬가 좀 터여지나 좀 뭐 되지 않나라고 했지만 다시 윤석열 후보 이제 그 거리를 이제 격차를 벌이면서 또 단일화 논의가 좀 쪼그라든 측면이 있는데 단일화가 되려면 그 법칙이 이제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치면 이긴다. 합치면 이긴 다음에 라고 했을 땐 초기 동력이 되고 서로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유인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재 조율할 수 있는 제3의 어떤 기구 혹은 단체가 필요합니다. 과거 이제 대표적으로 시민사회 이제 원탁회의를 들 수 있겠지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룰 세팅입니다. 서로가 합의할 수 있을 만한 단일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는 그 서로의 룰이 필요한데 앞에 거는 맞지만 1번은 맞지만은 지금 2번, 3번이 지금 시간적으로 가능하냐. 양측의 이제 메신저가 오가고 조율하려고 중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윤상현 의원 뭐 개인적인 그런 상황으로는 이 거대한 이해관계를 조정 조율할 수 있는 제3의 기구 그게 현재 부재한 상태에서는 단일화 논은 구두손으로 끝날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그냥 서로 우리가 단일화 하지 않았냐라는 책략적 거치의 명분 챙기기로 이렇게 끝날 수 있다. 여전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힘으로 누르면은 우리가 기세로 누르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에서 반토막 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층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속내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여의도 선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들 인정할 테고 그렇다면 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어떤 얘기 나와요? 일단 오늘 윤상현 의원의 그 단일화 촉구 논의에 대해서조차 이게 그냥 끈은 갖고 가자 또는 뭐 저쪽으로 가는 건 막자 뭐 이 정도의 의도 아니겠느냐. 사실상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단일화 선을 그으면서 효과를 전략적으로 봤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실제로 조금씩 빠지고 있고 또 배철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 원하는 지지자들이 결국에는 결집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뭐 투표장에서도 결국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윤상현 의원이 좀 지적했던 것처럼 좀 섣부른 자신감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이 단일화에 대해서 아예 선을 긋는 것보다는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는 게 전략적으로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뭐 이렇게 다자구도로 가는 거는 지난 대선 때 구도랑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죠. 3자 필승은 민주당에서 나오는 게 이제 그런 대목이고요. 어떤 보수 커뮤니티에 갔더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면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 부분 기여도가 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날을 단일화 시한으로 요걸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종료 선언을 해놓고 지금 무등산에 가 있고 또 신안 섬에 가 있고 이러면서 열심히 지금 표를 갖고 오고 있는데 당 내에서 자강론이 이제 득세를 하다가 지금 왜 당내에서 단일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냐. 이게 지금 단일화 제3지대 쪽의 지지율이 11에서 한 15%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주축을 이끌어가는 후보의 어떤 추세는 조금 약간 좀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사이즈를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오차 범위 이내에서의 박빙 구조를 이룰 때는 이 제3지대에서 표를 얼마나 더 가져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단일화가 잘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아까 이제 주축이 돼야 되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약간 꺾인 면이 있다는 점 하나와 그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지방선거가 이제 세를 불리기에는 가장 큰 선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단일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도 그렇게 좀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고 단일화가 되려면 어쨌든
둘이 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약간 비슷한 약간 비등비등한 분위기로는 가져야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나서기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형국이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한 그 조사를 보니까요. 야권 단일 후보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를 비교했을 때 65대 3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일화 협상에 나서서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더라도 질 게 뻔한 상황이라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좀 떨어진다. 그런 측면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일화보다는 이제 연합론으로 지금 좀 약간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TV 토론이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 향배가 어디로 갈지 그것이 이제 단일화까지 다 이어지는 국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심상정 후보는 완전은 하겠습니다만 지난 대선보다는 아마 득표율이 못 미칠 것이다. 이게 뭐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이고요. 김동연 후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뭐 맞선 자리 같았다. 네. 토론장이. 두 사람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이제 나왔던 뒷이야기가 이게 김동연 후보가 저 1대1 토론을 한 것은 사전 그 보석 이를테면 자리를 이렇게 비켜주기 위한 사전 보석적 성격 아니냐와 또 종로 선거를 좀 빠트하기 위한 그런 성격 아니냐. 좀 그렇게까지 읽고 싶진 않지만은 이분도 뭐 오늘 당연히 오늘 나는 끝까지 완주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던지셨는데 김동연 후보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1% 내외, 1% 내외지만 하지만 이분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1% 이상 저는 최소한 3, 4%, 4, 5%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다라고 보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어느 쪽으로 이제 핸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지지율보다는 포텐까지 얹혀지면 3, 4%, 4, 5%까지도 파괴력이 있다라고 봐요. 했을 때 지금 이재명 아직도 지금 구도가 완성됐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1%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토론을 계기로 해서 남은 한 2주가 또 굉장히 격변이 일어날 2주가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뒤로 갈수록 경제 문제에 이제 유권자들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선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김동연 후보가 실제 여론조사상에서 이제 지표상으로는 높지 않지만 상징성이 워낙 이제 큰 그렇죠. 후보다 보니까 뭐 경제부총리까지는 경제 전문가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의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대립각을 세웠었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그 연대가 필요한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뺏어올 수 있으면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양자 토론이 이루어지게 된 것도 그런 어떤 상징성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고려가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TK에서 40%, PK에서 50% 득표가 목표다.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했고 반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호남에서 20% 이상 득표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목표니까요. 네. 높게 잡는 거죠, 뭐. 많이 올라갔어요. 현실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3번의 대선 승리가 있었는데 그때 TK의 흐름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자. 김대중 대통령이 87년도, 92년도 선거 나왔을 때 TK에서 3%, 8% 얻었어요. 근데 97년도 처음 당선됐을 때 처음으로 TK에서 두 자릿수를 얻었고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19%, 20% 근접하는 수준을 얻었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TK에서 22% 얻었거든요. 예. 근데 TK도 변하고 있다.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4050 플랜이라고 해서 TK에서 40, PK에서 50이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30% 이상의 득표를 내심 피대하고 그것이 이제 허황된 수치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지난번 역사상으로 쭉 봤을 때 지금 TK에서도 민주당 후보, 민주당 정권에서 이미 20초중까지 찍었던 전례가 있고 또 자기 지역 출신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정서 또 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 30을 또 가능한 수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호남에서도 뭐 윤석열 후보가 20% 근접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현지에서의 득표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결국 이제 상대 진영 저는
이제 우리 정치에서 텃밭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안방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모습 거기서 이제 적지 이런 데서 이제 뭔가 변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을 지켜보는 중도층 특히 수도권 출향 인사들 이분들의 영향이 더 크게 받더라고요. 현지에서 몇 프로 올리고 현지에서 노력하는 것보다 결국 그것이 이제 수도권이나 중도층에게 영향이 더 미칠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 양자 모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란히 좀 평행적으로 똑같이 보는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30을 찍을지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20% 찍을지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있던 시사하는 변화했던 큰 단초로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지표 아니냐 그렇게 좀 덧붙이고 근데 싶습니다. 그 일부 조사인데 나왔어요. 그 숫자가 오늘 아까 소개해 주신 쿠키뉴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34.8%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난 조사 대비하면은 지난 조사가 17.9%여서 실제로 이제 목표를 올려 잡은 이유가 이건 이제 하나의 조사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준석 대표가 그 목표를 이제 한 20%도 지금 ARS 일부 조사에서 한 군데인가 두 군데에서 20대 중반 정도 숫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워낙 샘플이 이게 이제 전국 단위에서 이 호남 같은 경우는 100샘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언론사 연합이 조사한 1000샘플짜리 조사들을 보면은 아직은 20%가 좀 목표다. 너무 먼 목표다. 그렇지만 상당히 지금 그 스킨십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정성은 아마 좀 통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거를 비교를 할 때 양쪽 다 사실 상대편하고 같이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2030의 상승세가 멈추고 5060에서의 회복은 굉장히 더딘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데 그 핵심이 사실은 영남 지역에서의 결집력이 생각만큼 안 올라온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설 전에 이제 급하게 호남을 찾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호남에서의 응집력이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히 올라오진 않는다. 이제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핸디캡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라서 과연 그 전략이 실제 대선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치와 통계에 기반해서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이면 이 지역주의가 완화돼서 이렇게 TK와 호남에서 각각의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자세히 또 통계를 들여다보면 3,000명짜리 이제 표본 여론조사를 좀 들여다보면 나오는데 이게 세대 투표 양상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잘 나오는 건 20대거든요. 그다음에 영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지 강한 거는 4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이 세대 투표 양상이 지역주의를 어떻게 보면 좀 완화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이게 뭐 지역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합니다만 또 분석하려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을 이기는 사람이 대권을 다 잡았다. 또 이번에도 뭐 윤석열 후보가 충청이 고향이라고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고향은 좀 보기는 어려우니까 충청 민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충청 민심도 누구 여론조사 보면 누구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사드 추가 배치를 국민의힘에서 충청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해서 또 충청 민심이 좀 반발하는 모양새란 말이죠.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지금 충청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약간 좀 뒤처지는 좀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선방을 하면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뭐 평택 쪽에다 한다 그러는데 그 여파가 이제 충남에 바로 인접해서 미치니까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충남 그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에 알려지면은 더 여파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안보 관련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인 충청권에서 받아들이기에 윤석열 후보의 안보 관련한 게 좀 불안해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그 장난스럽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그 공약 같은 것도 막 한 줄짜리로 내고 이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좀 보수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 자강론보다는 단일화에 서둘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이은영 소장님 말씀에 한마디 얹고 싶은 게 이 소위 말하는 한 줄 공약 전략이 좀 장기화되면서 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드 추가 배치도 한 줄로 그냥 여섯 글자로 딱 박았었는데 결국에는 선대본에서 추가 설명을 해야 됐는데 그때도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라는 얘기가 선대본에서 나온 거고 그것도 충분치 않은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느 지역이냐를 민주당 쪽에서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김재섭 전 최고위원이 이제 충남 계령 논산 쪽이나 혹은 뭐 평택 미군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구체적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덧붙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충분히 무르익은 상태에서 정책 발표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던진 다음에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측면이 지금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태클을 걸면서 원전은 계속 건설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이고 있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전을 어디에 지을 거냐로 가면 굉장히 또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서 수도권에 원전을 지을 거냐? 그럼 부지가 예정될 수 있는데 여기 어디냐? 아니면 기존에 했었던 것처럼 계속 PK 지역, 부산 인근 지역에 지을 거냐? 그러면 과연 이제 그쪽의 표심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제 이런 어떤 구체적 부분에 들어가면은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과 슬슬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마주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의 발언은 악재인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면 비수도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분명히 악재일 텐데 이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제 후보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김재섭 전 비대위원 청년 정치인의 이야기였고 또 이제 충청권이 이게 뭐 우리 흔히 좀 느리다 뭐 이런 얘기 뭐 하지 않습니까? 지역 비하가 아니라 저도 대전 출신입니다만 이게 좀 반응이 느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휙휙 하나하나의 이슈에 따라서 바로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생각을 좀 이제 정리하면서 좀 뒤늦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 하나에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 지지층 결집은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30여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쯤에는 지지층 결집이 다 붙은 상태에서 중도 공략을 해야 될 정상이거든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아직 결집이 덜 됐어요. 민주당 측이. 그게 그래서 저는 샤이 진보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런 소리가 이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다 결집이 안 됐다. 그래서 요 추세로 다 결집을 계속시키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뭐 대통령 지지층인지 아니면은 이념 성향에서 진보층인데 뭔가 지금 민주당이 싫어서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샤이 진보층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2016년 미국 대선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론조사에서 표집하지 못하는 계층이 거의 이제 몰표에 가깝게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를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당선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이 정권 교체 여론이 50%를 훌쩍 넘어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상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투표에 참여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디를 찍을지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결정하지 못한 유보층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 특히 최근의 여론조사로 올수록 2030층에서는 되려 유보층이 늘어나는 조사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층에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아마도 그게 보통은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었던 2030 여성층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럼 최종 표심이 어디로 갈지를 민주당인 혹은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될 지점일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급 임기 말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의 어떤 굉장히 좀 어려운 딜레마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흔히 민문진, 민주당, 문재인, 진보진이야. 그래서 민문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기만 잘 결집해도 이재명 후보가 3-4%, 5%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결집하려다 보면 중도 외연 확정을 못하게 되고 또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막 심하게 나서기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나드니까 참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선명하게 차별화하기도 좀 어려운 좀 딜레마 아닌가. 이거를 뚫어낼 전략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지지율보다 본인 지지율이 안 나오고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지지율보다 본인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게 막판에 어디로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먼저 구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아마 진기록이 나온다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득표율 41%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나온 조사를 보면 긍정평가율이 45가 넘는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회춘 정도가 아니라 출발선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비록 상대 진영, 상대당 후보라도 지금 국정은 잘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이제 그 이격을 이제 갭을 만드는 요인이고 거꾸로 이제 왜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여론은 50에서 55가 나오는데 개인 지지율은 40 언저리냐인데 또 그걸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윤석열로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냐 아니면은 제3지대로 정권 교체를 물어보면은 제3지대로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한 7에서 10 정도 나오거든요.
또 이제 윤석열 후보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지지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믿고 맡겨도 되냐라는 그 문제와 또 하나 리스크를 떼놓을 수 없죠. 결국 이제 선뜻 지지를 보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격의 원인은 좀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우리 배 기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후보의 개인기라든지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니즈가 발생되면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현재 지지율보다 더 높이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7번 그 정권의 패턴이었거든요. 거의 정식화된 그 100%였던 경우를 보였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차별화라는 게 공격적 차별화, 적대화, 무시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잘했지만 실수한 거는 실패한 거는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 지점에 있어서는 전통적 지지층에서 좀 마뜩찮아하는 좀 뭔가 좀 답답함을 좀 느끼고 중도층에서는 더 답답함을 좀 느끼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지율 교착 국면을 만드는 요인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국정평가나 정권 교체 프레임과 두 후보의 지지율의 상관관계 풀자면은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짧게 덧붙이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의 가장 큰 차이가 고연령층에서의 차이거든요. 사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60대 이상층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60대 이상층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갭을 못 넘는 게 고연령층에 대한 공략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보면은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아까 그 CBS와 서든포스트 자료를 보면 부정평가 48.4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부정평가가 높다 보니까 이게 위기 상황이니까 대통령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지금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코키뉴스하고 한길리서치 조사를 좀 보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47.9%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높지만 많이 높네요. 엄청나게 높은데 굉장히 특이할 만한 점은 1월 초에 바닥을 찍고 그 뒤로 계속해서 상승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권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결집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제 해석할 여지도 이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에 후행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추가로 결집한다면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가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집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일하나 스토리를 붙이면 그 정치적 살보 의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 전 정권은 어쨌든 그 지금 봤을 때는 기득권이고 또 이제 이미 했기 때문에 성과와 가오 한계가 있는 또다시 이제 평가의 대상으로 이제 굳어져 있는 건데 결국 이제 역대 정권 재창출을 성공한 정권을 보면은 YS가 이제 노태우 정권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대중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을 했을 때 그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바뀌었구나 혹은 더 나았구나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도 그 틀 내에서 장점은 개선하고 한계는 극복했다라는 그런 정치적 살보의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 가능했거든요. 그걸로 잘못된 정치적 살보의식도 분명히 있었죠. 이를테면은 그 이해창 후보가 와해서 뭐 곰돌이 인형 화형식 이런 것들은 단절 정도가 아니라 부정 무시를 하면서 기존 지지층들을 완전히 이탈 내지 와해시켜버렸던 그런 측면들. 정동영 전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랬듯이 이를테면 그런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금 이를테면 좀 정치적 살보의식 좀 약간 좀 고급진 말일 수도 있지만은 좀 그런 과정들 좀 기존 틀은 유지하되 그 나음을 좀 보여달라. 여기에 대해서 꼭 차별화라는 그렇게 좀 협소한 틀로만 이해할 수 없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유권자들은 좀 갈구하고 있는데 그런 갈구한 지점을 이재명 후보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좀 덧붙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특히 2030층이 갈증을 갖고 있는 거는 그렇죠. 예.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뭐 탈중국 문제라든지 뭐 대북에 대해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하고는 상당히 이제 외교적 여건이 달라진 상황이고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 대한 그 전 세계 인식 자체가 굉장히 좀 올라가면서 그 어떤 일종의 이제 국격에 맞춘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2030층한테 굉장히 확산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문재인 정부나 혹은 민주당의 그 정치를 오래 해온 분들 입장에서는 해오던 방식에 익숙하게 대응을 해왔었던 것들이 특히 2030층에 반발을 샀었던 측면이 있는 거라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충분한 각만 세워준다면
기존의 뭐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한 대통령 지지도 관련된 여론조사는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 의뢰해서 2월 2일 단 하루 동안 한 조사였고요.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재명 지지율이 꼭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랑 같이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최초거든요. 대통령 임기 말에 측근 비리나 가족 비리가 없는 대통령, 그리고 임기 말기에 어쨌든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해도 이재명 지지 안 한다고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드경제 배도원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